(139차) 자유숲 이승만 연구 스터디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사상으로 세상을 깨우다 자유의 숲입니다. 139차 자유숲 이승만 연구 스터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중립의 역사 1776년에서 1793년 워싱턴 선언까지에 있어서 이 기간 17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유럽의 중립에 관한 그런 관행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비중립적 행위에 대해서 제가 사략성으로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7에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죠. 이 논문은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도에 프리스턴 대학 박사학위인 논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박사학위인 논문입니다. 그 제목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고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아세요? 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당시에 프리스턴 대학 총장일 때 학위를 수여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서성인을 통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유명한 제자가 낳게 되었죠. 여기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중립적 행위라는 게 그러면 말 뜻이 뭔가? 이승만은 이 시기에 중립의 원칙이 법보다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앞서 말했죠. 이때 각국이 중립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교정국의 한편 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나는 중립이야 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는데 나는 중립이야 라면서 프랑스를 도우는 거예요. 중립이야 라고 하면서 영국을 돕는 거예요. 이것을 비중립적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정국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중립적 행위의 유형들을 한번 제가 쭉 설치를 해보니까 첫 번째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략선을 허용하는 것이 해적선을 허용하는 것이 비중립적 행위이고 두 번째는 어때요? 중립국에 들어가지고 군사 모병하거나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그러한 모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봉쇄나 해상 수색을 방조하는 행위 자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무장 중립 동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중립적 행위는 중립 항구의 군사적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프랑스가 도와주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유럽 전체하고 싸우다 보니까 프랑스가 힘이 딸리니까 미국 너희들 들어와서 도와줘 라고 하는 과정에서 제네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땅에서 막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군사기지를 쓰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비중립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의 핵심 요지는 중립이라고 주장하던 유럽 강국들조차 실상은 이익과 세력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진정한 중립의 법적 원칙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그 시기였습니다. 1776년부터 1794년 사이 유럽 중립은 법적 도덕적 중립이 아니라 외교적 계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이승만은 지적하면서 미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힘이 아닌 법을 기초로 한 중립이 근대 국제법적 중립 원칙이 확립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머릿말에서 누구를 이제 예를 들었죠. 하나는 존 포스터를 통해서 미국이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뭐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라를 건설을 한 데 있어서 경제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머릿말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개념으로 시작해서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관계가 비중립적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립적 행위는 미국의 독립전쟁 1775년에서 1783년입니다. 몇 년간 전쟁을 했죠? 미국 독립전쟁이요? 8년간 했습니다. 이때 독립전쟁을 할 때 초반에는 미국이 영국을 이겨가지고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라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섰냐? 프랭클린의 외교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언제요? 6.25 전쟁 때요. 6.25 전쟁 때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독립전쟁 때 독립정신에 보면 이승만은 뭐라고 하냐면
미국 혁명 당시에 그들은 꽃갱이의 사업과 몽둥이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6.25 때 전쟁을 선포할 때 우리가 무기 없어도 꽃갱이 들고 몽둥이를 가지고라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이때 누구예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동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 사람 나옵니다. 프랭클린 외교가 있고요. DNA 외교가 있었고요. 로버트 모리스의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전략과 외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축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논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들 보면 그러니까 전쟁 가이드북이라고 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전쟁이 독립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외교를 잘해서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다.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성공적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 왕실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6.25 전쟁 때요. 어때요? 미국 유엔이 도와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776년 9월 달에 디엔은 로버트 모리스에게 다다다다닥, 그때는 타이프가 안 되죠.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냐? 10월에 당신에게 2만 명분의 옷, 수발총 3만 정, 100톤 화약, 200문의 녹색 대포, 24문의 포탄이 딸린 박격포 등등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첫 72시간을 누구를 달달 볶았어요? 무초 대사를 달달 볶았어요. 무초 대사를 볶아가지고 뭐라냐? 그대로야. 빨리 무기 보내라. 그래가지고 무초 대사가 할 수 없이 막 총알 몇만 발, 몇백만 발,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논문하고 전쟁의 그 플레인을 짜는 거하고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프랑스는 평소대로 미국 전쟁에 대한 프랑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될 것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런 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고요. 디엔이랑 로버트 모리스는 영국에 있나요, 지금? 뒤에 이제 슬라이드 또 설명할게요. 프랑스는 평소대로 어떻게 했냐면 미국 전쟁에 대한 간섭의 합법성 또는 불법성을 심사숙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미국에게 공개적인 지원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양을 보였다면 이는 중립행위에 대한 고려 때문이 아니고 영국의 보복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인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는 중립이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그냥 힘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법 때문에 어긴다고 자기가 주저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후폭풍, 영국한테 후폭풍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만큼 법이 법의 효능을 못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독립전쟁 당시에 프랑스는 교전국이에요? 안 그러면 중립국이에요? 그 당시로는 중립국이죠. 중립국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성이나 불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미국이 가진 진정성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두려운 것은 영국이 한방 때릴까 봐. 한방 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프랑스가 이제 미국을 막 이렇게 불법적이든 뭐 합법적이든 막 도우려고 했는데 그 중립의 이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이렇게 도우면 영국이 한방 때리지 않겠어? 우리하고 전쟁 붙지 않겠어? 그것만 조금 두려워할 수 있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중립에 대한 확고한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법이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프랑스가 미국 전쟁을 도왔을까요? 그 이제 내용을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디엔하고 모리스하고 벤자민 프랭클린 나오죠. AI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저렇게 그림을 딱 그려줘요. 근데 다르던데요? 좀 달라요? 네. 달라도 우리는 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프랭클린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 저 로버슨하고 뭐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디엔은 모르니까. 디엔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랭클린이 미국 가기 전에 미리 가 있었던 미 대륙회의 외교사절로서 1776년 프랑스 파리에 파견됐습니다. 그의 업무는 군사 원조를 받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프랑스 정부와 무기상을 연결해서 무기 및 군수물자 확보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활동은 미국 독립국이 초기 전쟁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리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재정 책임자예요.
대륙회의 금융관리인이었고요. 독립전쟁 기간에 물자 조달, 전쟁 자금 유통, 무역 개입 등을 맡아서 디엔과 프랑스에서 조달된 무기와 군수품 수신 분배 총괄을 했으며 전쟁 재정의 실질적 리더로 불릴 수가 있었죠. 그 다음 벤자민 프랭클린은 잘 아는 것처럼 디엔 다음에 이어서 1776년 말에 프랑스 미국 공사로 파견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루이 16세와 그의 외무장관인 베르쟁을 설득해가지고 1780년 2월 달에 두 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우호 통상 조약이고 하나는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프랑스가 공식적인 군사 및 해군을 지원을 하게 되어서 프랑스 해군의 참전은 요크타운 전투 1781년에 승리로 이어지면서 완전히 미국의 독립이 이제 거의 끝에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아주 상세히 또 서머리 했으니까 오늘 시간 걸리더라도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당시에 프랭클린은 외교술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프랑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노련하고 절제된 유머와 관용의 외교 스타일이라 가지고 프랑스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이제 독립전쟁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타운 전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배경을 한번 쭉 독립사 그냥 연도별로 간단한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빨간 선이 있죠, 그죠? 이 빨간 선은 뭐냐면 1763년 영국 왕의 조지 3세가 정한 엘팔레치아 산맥입니다. 이 엘팔레치아 산맥이 뭐냐면 백인은 여기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몇 개 주가 있었죠? 13개 주죠. 그런데 독립선언을 할 때는 몇 개 주가 있죠? 12개 주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 보스턴 차 사건이 언제? 1773년도입니다. 왜 보스턴 차 사건이 생겼을까? 관세. 그렇죠? 관세를 너무 높게 하니까 미국의 식민지 사람들이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세도 있대요. 인지세. 뭐 책을 인쇄한다든지 뭐 이러면 인지세도 굉장히 높았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을 왜 관세를 많이 때렸냐면요. 그 앞에 있는 배경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뭐냐면 70 Years War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7년 전쟁. 7년 전쟁에 1756년도에 7년 동안 누구냐?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불리울 만큼 북아메리카, 인도, 뭐 지중해, 카리브해 이런 등등 여러 곳에서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 나라의 재정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고갈됐고요. 프랑스 혁명도 이 7년 전쟁과 어때요? 미국 혁명을 도와가지고 재정이 고갈이 돼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차 사건은 결국 영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높이 때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면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73년도에. 이때 어떻게 했어요? 영국이 당연히 강압적으로 억압을 하게 되었죠. 군사력이 워낙 월등하니까. 그러면서 1774년도에 이제 제1차 대륙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강압적으로 압제를 하니까 1774년 제1차 대륙회의를 필라델피아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12개의 그 주에서 대표가 와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연합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1775년이죠. 자, 제가 연도별로 말하고 있습니다. 73년, 74년, 75년에 보스턴에 있는 영국 군인들이 정보를 얻었어요. 왜? 저기 식민지 민병대들이 레싱턴에 엄청난 무기 화약고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더라. 보스턴에 있는 영국 군인들이 덮치러 갔는데 영국 군인들이 패했습니다. 패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독립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국과 싸워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레싱턴 전투 이후에 결국 뭐가 있었냐면 1776년 7월 4일 1년 후에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독립선언하면서 12개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과 싸우겠다. 우리의
천부적인 주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1776년 독립선언에서 모든 사람이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이 세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당성은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인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델라웨어가 어딘지 알아요? 델라웨어. 뉴저지주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델라웨어 전투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립선언 이후에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하는 데서 팡팡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들이 전쟁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전쟁할 의욕이 없으니까 이때 워싱턴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워싱턴 대장이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요크타운 밑에 있는 델라웨어가 있습니다. 요쯤 될 거예요. 요쯤. 델라웨어에 있는 트렌트 요새가 있어요. 영국의 용병인 독일군이 거기에 상주했는데 거기에 밤에 언제냐면 1776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 급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렌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독립군들이 야 우리 싸우자 사기가 막 충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요크타운 전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요크타운 전투는 1781년도에 이제 1780년도에 프랑스와 영국과 우호조약을 맺게 돼요. 이 중간에서 사라토가 전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라토가 전투 이후에 요크타운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토가 전투에서 미국이 또 대승을 하게 되거든요. 대승을 하니까 그때서야 프랑스가 미국 너희들 잘 싸우네? 그러면 너희들하고 이제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780년도에 우호조약을 맺고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1781년에 요크타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구랑 조약을 맺었다고요? 프랑스하고 미국이 1780년도에 여기에 사라토가 전투는 빠졌는데요. 사라토가 전투 이후에 이제 조약을 맺고 난 뒤에 동맹국이 되었죠. 동맹국이 되고 난 뒤에 1781년에 요크타운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 순서 조금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크타운 전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크타운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의 마지막 결정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되겠죠.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영국군을 고립시켜서 한국을 받아낸 독립의 결정적인 발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영국군은 총사령관이 찰스 콘 윌리스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요크타운 여기에 요새를 두고 가지고 이 버지니아주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점령해가지고 영국에서부터 군인, 물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크타운은 체사피크만이라는 체사피크 베이를 통해서 바다로 진출하기 쉬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프랑스는 어떠냐? 군을 이끈 사람이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로샹봉 백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만술을 펼친 거예요. 기만술이 어떻게 되냐면 뉴욕이 어디 있죠? 보스턴 아래쪽에 있죠, 그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기록해 놨겠습니다. 요크타운이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뉴욕이 위에 있어요. 이때 연합군이 어떻게 하냐면 뉴욕 쪽에 있는 영국군을 치러 가는 것처럼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국의 콘 윌리스 요크타운에 있는 총사령관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뉴욕도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군인을 일부 떼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야밤에 또 조지 워싱턴하고 프랑스 군인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뉴욕이고 위에가 보스턴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있고 델라웨어 있고 요크타운이 있고 체사피크만이 델라웨어가 요 가운데 있네요. 예, 요크타운 전투를 하는데 어때요? 동맹국은 뉴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군은 어떻게 해요? 반을 떼가지고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군세가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유인책을 한 거죠. 기만술을 뿌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크타운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체사피크만, 이때 중요한 것은 해상력에 있어서 체사피크만에서 프랑스 함정이 영국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에도 봉쇄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저 보시면 미국 프랑스의 병력이 이렇게 요크타운을 쫙 점령을 하게 되죠. 여기가 요크타운 요새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군이 있고 여기는 남쪽에는 워싱턴 군인이 있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전진하면서 전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영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군인 수를 보면 지상포위전에서 보면 1781년 9월 28일 날 워싱턴과 프랑스의 로샹보 연합군이 요크타운에 도착해가지고 버지니아 주둔에 있던 라파에트 병력까지 합쳐가지고 17,000명 대 영국 군인 7,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포격 공격을 해가지고 그 요새를 점령해가지고 결국 압도적인 그 병력에 포위당하면서 바다에서도 프랑스 해군에 의해서 길이 막히면서 콘 윌리스는 더 이상 지원군을 기대할 수 없으면서 10월 19일 날 전쟁이 약 20일간 치러졌습니다. 10시 30분에 미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패배는 영국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 독립전쟁을 사실상 끝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이제 2년 뒤인 1783년 파리 조약을 하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사람 누구죠?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사람 누구였죠? 프랭클린, 디엔, 또 로버트 모리스. 이 세 사람이었죠. 사실상 프랑스는 처음에는 공공연히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쭉 내용을 이렇게 전체 스토리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보스턴 차 사건 때부터이라고 보셔야 돼요. 73년도부터. 왜?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이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76년부터는 식민지 미국에게 모든 종류의 전쟁 물자를 제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76년은 무엇을 한 해죠? 독립선언한 해이지 않습니까? 그 계기로 이제 어떻게 도와주냐면 각종 군사 물자를 팔목적으로 저 그림처럼 오탈레 에시에라는 가공의 산업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의 적대 행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전쟁이 끝날 시점까지 8년 동안 계속 존속하면서 지원금은 약 2,100 리브르를 상회하는 것을 추정할 정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양함들이 프랑스 수역에서 미국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설비를 갖추었고 그 배에서 프랑스인들이 탑승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먼저 이렇게 자국을 개방해가지고 영국의 순항함이 들어오고 수리할 수 있게 하고 또 미국 배에 프랑스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에시에라는 게 그러면은 프랑스에 있는 기업인가요? 그렇죠. 예, 이 가상의 미국을 돕기 위한 하나의 회사예요. 군사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의 가공의 산업 회사였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도우면서 영국의 적대 행위를 한 것이죠. 무기뿐만 아니라 돈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 프랑스가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 이 개인 회사에서 돈을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공. 부르공. 마침내 부르공의 완전한 항복이 프랑스의 두려움과 의문을 걷어내자 프랑스는 1778년 2월 6일 두 개의 독립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공화국의 독립을 공공연하게 승인하였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은 뭐죠? 1776년 미국 독립선언 그 시점에 이렇게 군사 물자를 어떻게 해요? 비간접적으로 하나의 가공회사를 통해서 도와줬다고 하면 이제 이 부르공이 완전히 항복한 해가 바로 1778년이에요. 이때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하냐? 정식으로 미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조약을 맺어요. 실제로 미국이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인정하면서 78년도 2월 6일 날 두 개의 독립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공화국의 독립을 공공연하게 승인하였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을 승인했다는 거죠. 첫 번째 조약, 앞서 말했죠. 우호 통상 조약이고요. 두 번째 조약은 방어 동맹, 그러니까 군사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왕실은 미국이 사실상 독립을 쟁취한 상태에 있다면서, 그러니까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누가 아주 적개심을 갖겠어요?
영국이죠. 그렇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 승인은 시기상조였다. 그 무슨 말인가요? 아시겠죠? 프랑스는 그 승인 때문에 대영 제국이 프랑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78년도 2월 6일 날 정식으로 동맹을 맺으니까 이제 영국이 전쟁 선포할 것이라는 걸 이제 알고는 있었다는 것이죠. 부르공은 누구냐? 부르공은 프랑스어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은 영국 발음은 존 브루고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그 영국 장교이고 정치인이고 1777년에 그는 캐나다에서 남하를 합니다. 나중에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캐나다 남하, 그 당시에 캐나다는 누구의 식민지였죠? 프랑스인데 그 7년 전쟁을 해가지고 영국이 프랑스 땅을 따먹었어요.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케벡만 빼고 다 또 영국에. 예. 그래서 캐나다가 실제로 이때는 영국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남하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뉴욕으로 가는 길에 올버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올버니로 이제 진격하는 작전을 맡았는데 그 중간에 어디냐? 사라토가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사라토가 전투에서 미국 대륙군이 호레이쇼 게이츠 장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 부르공 항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미국 독립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차 사건, 그 다음에 미국 대륙 회의를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레싱턴 전쟁이 있었죠. 무기고를 틀어놓았는데 승리하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도 독립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76년도에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하죠. 독립선언을 했는데 싸워보니까 열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의 전환을 한 장군이 있죠. 바로 워싱턴이에요. 델라웨어 전투에서 트렌트를 이렇게 싸워 이기니까 야, 다시 우리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르공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남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사라토가 전투가 일어나서 사라토가에서 이게 대륙군이 호레이쇼 게이츠 장군이 대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왜 미국 독립전쟁의 전환점이었냐면 그전까지 유럽 열강, 특히 프랑스는 미국 독립 가능성이 해이적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라토가 전투 승리 후에 미국의 독립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자 프랑스는 미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1778년 2월 6일 날 프랑스와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호 통상조약과 방어 동맹을 맺으면서 이것은 곧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면전 발발하면서 영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라토가 전투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몬트리올 퀘벡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부르공 장군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내려오면서 세라토가 여기에서 뉴욕주에 있는 세라토가 여기에서 전쟁이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가 바로 독립선언 이후의 다음 해죠. 1776년 9월 19일에서 10월 17일 약 한 달간 싸우게 됩니다. 장소는 세라토가였고 주요 전투는 1차는 프리먼 농장 전투였고요. 2차는 베니스 고지 전투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장군은 호레이쇼 게이츠였고 영국은 존 버고인 부르공 장군이었습니다. 결과는 부르공 장군이 1777년 10월 17일 항복을 선언하면서 영국의 북부 전선 전략은 완전히 사라토가 북부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앞서 계속해서 말했던 거 있죠? 예, 뉴욕이 여기 있고요. 델라웨어가 여기 있고 요크타운이 아래가 있죠. 그죠? 델라웨어 여기에서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12개 주가 독립선언을 하면서 영국과 대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계속 팡팡 지니까 이때 같은 해 76년 12월 25일 날 워싱턴 장군이 12월 달이니까 꽁꽁 얼어붙은 그 강을 배로 건너갑니다. 그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넣진 않았는데요. 트렌트 전투 승리는 대륙군의 사기를 회복시켜서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참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라토가 전투에서 또 대승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전투의 결정적 역사적 의미는 미국 대승리로 프랑스를 설득해서 1778년 2월 프랑스와 미국 공식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아직은 독립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역사 의미는 국제전쟁으로 확산합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영국과 적대적 관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미국 독립전쟁의 전환점이 된다. 그러면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은 몇 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는 줄 아세요? 몇 개의 나라? 프랑스, 또 스페인, 또 네덜란드. 오케이. 네덜란드. 자, 예. 그걸 보면 네덜란드는 나중에 막판에 들어오게 돼요. 이들 조약이라고 했죠. 이들 조약은 뭐죠? 1700 사라토가 전투 후에 프랑스가 미국 잘 싸우네. 그러면 너희들하고 상호 조약 맺겠다. 이렇게 한 것이 1778년 2월 달에 조약을 맺었죠. 그때 그 우호 통상 조약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문구를 넣었는데 전시 공동으로 그 문구 중에서 뭐냐면 전쟁 당시에 공동으로 군사 행동을 취하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영국과 평화 협상을 할 때도 공동협의 상호 동의를 하자. 그리고 미국 내 프랑스 자산에 대한 보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제17조하고 21조가 두 개의 조약을 예를 들게 됩니다. 우호 통상조약 제17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조약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쟁 당사국 중에 어느 일방의 군함과 사략선이 적으로부터 빼앗은 선박과 재화를 원하는 어디든지 이동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반면에 기상의 압력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항구에는 어느 일방 당사국의 국민, 사람이나 재산을 포획한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소나 피난처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상 악화로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미국과 프랑스 항구에서 해적 행위를 한, 사략 행위를 한 그러한 배들은 피난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이불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언제? 기상의 압력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잠시 들어와서 이렇게 피난할 수 있다는 아주 뭐랄까 말장난 같은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는 자국 항만이 해적이나 사략선의 근거지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따라서 프랑스는 명시적으로 피난처의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자신들이 국제법상 정당한 교정국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호 조약은 누구에게 유리하냐? 둘 다에게 유리해요. 미국에게 유리한 점은 뭐냐?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공식 인정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사략선이 프랑스 항만에 피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다는 거죠. 기상이 안 좋을 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는 거죠. 동시에 미국은 불법 해적국으로서 오염받지 않을 법적 보호를 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사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랑스의 해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순항함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미국은 불법 해적국으로 오인받지 않는다.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고 프랑스에게는 자국 항만이 해적의 은식처로 비난받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미국을 돕되 중립국에 대한 외교적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동맹국이지만 중립적 법 질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크타운 전투가 언제죠? 1781년이지 않습니까? 이 조약을 맺을 때는 1780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프랑스는 군사 개입을 아직 안 한 중립국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또 두 번째 조약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한 조약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조약이 뭐냐? 제22조인데요. 어느 당사자의 항구에서도 외국 사략선들은 장비를 갖추거나 그들의 포획물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을 해석해야 다음 문장이 해석이 돼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프랑스 이거는 조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나라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당사자의 항구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항구에서 프랑스 배가 외국 사략선이 이제 들어와서 장비를 갖추거나, 장비하면 뭐죠? 전쟁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 장비. 그러니까 미국에 프랑스의 사략선이 미국에 들어가지고 전쟁 장비를 갖추거나 그들의 포획물을 팔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 조약들의 협상은 본래
미국은 이런 조약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약의 원칙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약은 1780년도에 프랑스와 조약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약은 실제로 언제냐면 이 조약들의 협상은 1776년에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목적이라는 뭐죠? 중립국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언중 의회에서 임명된 한 유언이 존 아담스에 의해서 기초가 된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이라는 괄목할 만한 원고에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들어와서 프랑스의 사략선의 장비를 만들거나 그리고 그들이 포획한 물건을 미국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아담스라는 사람은 왜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을 1776년도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중립국이 되면서 이러한 조약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벌써 결정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1780년도에 프랑스와 조약할 때도 이 문구를 넣었다는 겁니다. 자, 존 아담스와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은 1776년 미국 독립을 위한 외교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존 아담스가 벌써 1776년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는 중립국이 어떤 국가에 편향되면 안 되는 국제법의 원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법은 제대로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다음 문장이에요. 이들 규정 중에서 프랑스가 확보한 2개의 특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국의 외국의 사략선이 들어와가지고 무기나 장비 이런 걸 설치할 수도 없고 포획물을 팔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미국이 실수를 한 건지 미국이 프랑스가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건지 2개의 특별한 조약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특별한 2개의 조약이 뭐냐면 프랑스의 적들을 배제한 채 포획물을 실은 프랑스의 사략선은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외국 사략선의 이제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입항하는 것은 허용했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의 군함들에 대한 휴식, 식량 공급, 수리 허용 등은 그 후에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약에서 보면 외국 사략선의 장비를 갖추거나 그들의 포획물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프랑스에게 두 번째 조약이 뭐죠? 휴식, 식량 공급, 수리 허용을 허락을 해줬죠. 1항에서는 뭐죠? 사략선 입항하는 것까지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겹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후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뭐죠? 휴식, 식량 공급, 수리 허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자의 특권 3가지는 영사조약의 규정과 함께 나중에 진해의 주장에 대한 기초를 구성하였다. 문장이 참 어렵죠.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2가지의 특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2가지의 특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명문화된 원조의 합법성은, 그러니까 명문화된 원조라는 것은 뭐죠? 서류상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원조입니다. 이것은 합법성은 과거로부터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국은 전쟁하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원조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여론은 어떻게 하냐? 완전히 비지원, 난 어시스턴트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제 명문화된 원조를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미국에 의해서 강하게 주장이 되었고 이 견해로서 1785년에 플러시아와의 조약에서 어떤 군사적 원조도 중립과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한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그러면 계속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영사라는 기능이 뭔지 잘 아시죠? 나라를 대표하면서 그 직원들의 지위, 특권, 의무 등을 규정하는 국제조약입니다. 그러나 18세기, 19세기의 영사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해상활동, 사략활동, 항구이용, 선박, 보호 등의 실무적 역할들이 중심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말하는 영사조약은 프랑스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프랑스 군함 및 사략선이 미국 항구에서 어떻게 해요? 수리, 또 뭐죠? 보급, 휴식 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했지만 이 조약은 프랑스에게 편향된 특혜를 주었다는 점에서 중립 위반 논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 정부가 임명한 주미 프랑스 대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1793년도에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죠. 이때 진해는 우리나라가 지금 1794년도에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미국 너희들이 무조건 도와줘야 돼. 왜? 우리가 너희들 독립전쟁할 때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도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또 한 발 더 앞서 나가면서 마침 미국을 프랑스의 군사기지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요 주장은 프랑스 사략선의 활동을 미국 항구에 허용하라고 했죠. 그죠? 미국 항구에서 보급, 수리, 인력 모집 허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을 사략선 선원으로 모집해가지고 프랑스 군인으로 싸우게 해라. 이렇게 또 했죠. 세 번째, 미국 항구를 프랑스 해군의 기지처럼 사용하자. 이렇게. 네 번째, 워싱턴 대통령의 중립선언을 비판하면서 미국은 도덕적으로 프랑스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사로 오기 전에 이제 벌써 워싱턴 대통령은 유럽의 전쟁에 우리는 가섭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미 선포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워싱턴과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왜 이것이 논란이 되는가? 미국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프랑스는 노골적으로 돕는 듯한 행동으로 국제법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워싱턴 행정부는 진해를 외교적 결례 그리고 중립 위반 선동으로서 외교관 자격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이 중립 선언을 언제 했냐면 1793년 4월 2일 날 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요. 그러면 이 에드먼드 샤를 진해 이 사람은 이제 워싱턴 중립선언 직후인 1794년 미국 대사로 파견됐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 보면 93년도에 대사로 파견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대결을 하면서 그는 이제 제퍼슨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력으로 미국 정부를 뒤엎으려고까지도 했던 이러한 사람이죠.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준 거는 그렇게 갚았네. 갚았다는 내용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중립을 위반하면서 혜택은 좀 줘. 혜택은 준 거죠. 아까 두 개의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사략선은 본래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들어오게 했고 특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항구에 들어오면 이제 휴식과 보급과 이제 장비 수리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큰 사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지 않고 그렇지. 중립을 끝까지 이제 자기들은 독립하겠다 그런 걸 한다는 게.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진해가 하도 꼴산하게 외교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너희들 우리 추방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프랑스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1794년 1월에 프랑스에서 마운틴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하면서 진해를 체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가 이제 단두대에 오를 것을 이제 봐왔지 않습니까? 그죠? 프랑스 혁명 동안에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자기도 단두대에 잘릴 것 같아서 이제 워싱턴에 손 내밀면서 용서해줘 하면서 기화를 해요. 근데 똑같은 미국 제퍼슨도 미국 사람이잖아요. 조지 워싱턴. 그 제퍼슨이 이제 1776년도에 외교관으로 대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친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제퍼슨의 절대 지지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과 제퍼슨이 좀 갈등 구조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퍼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당연히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명문화된 원조가 거부된 이유는 명문화된 원조라는 건 뭐죠? 국가가 조약이나 문서 등으로 공적으로 특정 국가를 돕는 것을 이야기하죠. 항구 개방, 무기 판매, 군수 보급이죠. 이것을 거부한 이유는 전쟁 중에 우리가 중립국이 교정국의 무기를 돕는다든지 이렇게 물자를 돕으면 이거는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고 국제 여론의 이제 비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적 외교적 신뢰도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미국 독립전쟁과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경험으로서 프랑스나 영국 편을 들어서 전쟁 확산을 유발했던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된 원조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거부는 되었지만
계속해서 뒤로 계속 도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오늘날에 와서야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한 비지원으로 이제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교정국에도 직접 간접으로 도움을 전혀 안 주고 완전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 지지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중립을 위한 최소의 조건이었고 전쟁 개입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었고 세 번째는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고 국제법 발전 흐름이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중립법이 발전하면서 비지원 원칙이 국제 기준으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의 이러한 논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실제로 프랑스를 은근히 돕는 모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은 아무도 돕지 말자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은혜를 갚았어요 이러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를 그런 식으로 조약으로 갚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여론은 아무도 돕지 말자 비지원 원칙으로 선언하게 되고 이 흐름이 훗날 워싱턴 닥트린 고립주의 헤이그 협약 국제 중립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785년에 그러니까 진해 조약은 진해의 주장이라고 했죠. 이것은 1793년도에 그러니까 85년도면 8년 전에 벌써 미국이 독립하자마자 프러시아와 조약을 맺게 되면서 중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원조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조항에 삽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프러시아와 미국과의 조약의 배경을 보면 미국이 독립전쟁을 끝낸 후에 유럽 열강들과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에 나섰죠.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는 계몽군주로서 미국 독립을 동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업과 중립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조약을 미국과 체결하면서 중요한 조항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교정국에게도 군사적 원조나 군수물자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중립과 불개의 원칙을 천명했다는 거죠. 이 조약의 의미는 바로 국제중립법의 규범을 공식화한 최초의 조약 중에 하나였고 후대 중립국의 정책, 예를 들면 워싱턴의 고별사에서 monroe주의, 고립주의과 진해 사건에 대응하는 논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진해의 주장을 이승만 대통령 앞에다가 언급해놨고 나중에 이제 그 프러시아와의 1785년 조약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순서가 좀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서치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도 문장이 어려워서요. 그 의도는 뭐냐면 중립원칙의 선례를 강조한 거죠. 이승만은 진해의 주장은 1793년도로 8년 후의 이야기죠. 이것은 비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보다 앞서서 1785년 프러시아와 미국 조약의 증거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즉 미국은 이미 1785년 공식적으로 중립을 채택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후에 벌어진 진해의 사건이 이 원칙을 위배한 것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를 어겼다기보다는 후대 사건, 즉 이제의 진해 사건의 불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례 1785년 프러시아와의 조약을 소극적으로 인용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 문장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나가는 조약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제 국제적으로 중립국을 만들고 또 중립국의 어떤 그 법률을 통해서 서로가 원조해주지 않고 서로가 이제 어떤 동참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법들을 세운 이유가 이 전쟁이 더 국제전으로 가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중립국을 계속 하자는 건지 또 약소국이 또 강대국에 의해서 또 이렇게 좀 끌려다니면서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중립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6.25 전쟁 났을 때 어떤 미국의 원조를 받는다던가 또 유엔의 원조를 받는 거는 중립을 완전히 어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뭘까요? 중립국에 누가요? 우리가 왜 중립을 어겼어요? 아니죠? 네, 우리가 어긴 건 아니지만 미국이 어떤 사람의 원조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조를 받는 건데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원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립
정책이라면 그 개념하고 다를 것 조금 같아요.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은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연합체가 이렇게 교정국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네? 16개국이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16개국 유엔 산하의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교정국이 된 거죠. 중립의 개념이라고 따져서는 안 되고. 그러면 사모님 앞에 말한 것 중에서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국의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통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제목이 뭐죠? 중립 통상의 자유, 중립 통상의 행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립 통상의 무시, 이런 식으로. 제목이 통상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너한테 200원 빌려줬는데 왜 100원 줘?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찬가지 세상사라는 것은 돈이 개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국가 간에도 이런 돈이 개입이 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돈 문제죠, 사실은. 미국이 적자 수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너희들 이때까지 다 도와줬는데 우리나라는 적자만 쌓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세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공산주의자나 피시주의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독립전쟁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또 프랑스 혁명전쟁이 일어나면서 진해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프러시아와 1785년도에 맺은 중립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미국 혁명전쟁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혁명전쟁 당시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1779년에 스페인 그리고 1780년에 네덜란드가 영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혁명전쟁 당시에 1대4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참 재미있어요. 스페인에 대해서 스페인은 왜 참전했냐 79년도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 이유로 미국 혁명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군사적 성공에 고무되어서 스페인 정부는 지브롤타 해협을 다시 찾게 되리라는 희망 때문에 영국과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자국이에요. 저 사진 있죠? 지브롤터인가요? 지브롤타 해협이에요. 스페인. 모로코하고 스페인하고 연결되는 데인데 다음 사진 이제 말씀 또 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갔다가 점심을 거기서 먹고 배를 타고 다시 모로코 아프리카로 돌아올 때 저렇게 석양을 보면서 선교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저렇게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중요한 건 네덜란드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인 간에는 네덜란드인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는데 또 미국의 영향력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의 동정은 네덜란드인입니다. 네덜란드인의 동정은 아주 강해서 선의의 중립을 지킬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잘 이해해야 다음 문장 이해가 됩니다. 지브롤타 해협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브롤타 해협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지나가는 조그만한 통로예요. 14km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아주 짧은 통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브롤타가 사실은 스페인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페인 땅인데 어떻게 해서 영국이 점령했냐? 18세기에 이제 1701년도부터 1714년도까지 무려 13년간 스페인은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면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세해가지고 요 지브롤타를 점령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지브롤타 해협이고요. 심지어 이곳은 어떻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침공해가지고 점령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은 누구 땅일까요? 스페인. 아닙니다. 지금도 영국 땅입니다. 영원히 조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자, 이 지브롤타는 스페인 남부 끝에 있는 좁은 해협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대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혁명 전쟁 당시에 미국이 이기니까 또 프랑스가 들어가니까 79년도에 우리도 들어가서 이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스페인이. 그러면서 1704년에 스페인의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이 이 땅을 뺏었다고 했죠.
무슨 조약이냐면 1713년대 유트레흐트 조약을 통해서 영국이 지브롤터 영유권을 영원히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브롤터가 성도 아니고 그냥 바다 땅이야, 땅이 있어요. 여기 바로 붙었어요. 여기서 배 넘어가면 그 옛날에 요새하는 흔적이 있어요. 네? 뭐 하는 점? 요새. 아, 요새. 예, 총대포 있었다. 그 지나가면 이제 동료되나요? 아니, 그냥 배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건너가는 거죠. 전세를 받은 받지는 않은 건데, 저는 그까지는 안 들어가 봤어요. 있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지브롤터 해협에서 제가 이제, 못 봤죠. 저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스위스 해협은 영국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집트한테 넘겨주는데. 예.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스페인이 있습니다. 바보다. 하지만 스페인은 계속 이 지역을 되찾고 싶었죠. 미국 독립전쟁에서 영국이 전선에 몰려있는 틈을 타서 기회를 잡고 전쟁을 했는데 스페인은 미국 편이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땅을 찾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어떻게 영국과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실제로 네덜란드와 영국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두 가지의 조약을 여기서도 맺었죠. 통상 5조약을 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무역을 해라. 영국이 봐줬어요, 네덜란드. 그런데 지금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너희들 구사를 보내. 이런 동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인들은 그들의 동정은 아주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강해가지고 선의 중립을 지킬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향이 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1780년도 12월 20일 날에 네덜란드에 대해서 영국이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합중국 독립을 인정하는 왜 전쟁을 선포하느냐면 너희들 미국에 대해서 너무 선의적인 그런 표현이 아마 우리도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 좋아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듯이 아마 네덜란드도 미국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그것이 영국한테 좀 보기가 이제 안 좋았고 또 거기 들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비밀 조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그들의 추정과 현존한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현존한 조약에는 뭐죠? 영국과 네덜란드와의 조약을 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영국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때 또 뭐가 발생이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제1차 무장중립동맹이 동시에 발생이 돼요. 예. 제1차 무장중립동맹이 뭐죠? 1780년 2월 달입니다. 이 제1차 무장중립동맹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냐면요. 영국은 몇 개국과 싸운다고 했죠? 4개국. 그러니까 네덜란드 안 끼었을 때만 하도 3개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실력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많이 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해양 봉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해양 봉쇄를 했다는 말은 중립국 선박가면 전부 다 납포를 해버려요. 자기들 허락 안 하면. 그러니까 어때요?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무역을 하고 싶은데 무역을 못하니까 러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뭉치자. 북유럽이면 어느 나라죠?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뭉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무장중립 동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영국에 반기를 드니까 영국이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불리해지니까 나중에 영국이 이 1차 무장중립 동맹이 맺기 직전에 러시아를 찾아가요. 또 친교를 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선포하기 전입니다. 12월 20일 날 전쟁 선포하기 전 이 1차 무장중립 동맹이 언제죠? 2월 달이니까 아직 전쟁 선포하기 한참 전이었죠. 이때 네덜란드도 여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영국과 동맹 관계를 맺은 상태고 또 프랑스와 영국은 네덜란드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각주전이 벌어져요. 프랑스의 입장은 뭐냐면 네덜란드 너희들 중립국으로만 서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국은 어떠냐? 여러 나라와 싸우니까 너희들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은 군사 동맹을 맺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야 돼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모님이 하는 그 챕터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무장중립동맹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미국 독립전쟁 중에서 영국 해군은 미국과 그 동맹 프랑스, 스페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든 중립국 선박까지 수색, 납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립국들이 자국 선박의 무역과 항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이 바로 1780년 2월 28일입니다. 이때 주도국은 누구냐면 러시아 에카테리나입니다. 이승만은 캐슬린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목적은 3-4가지가 있는데요. 이승만도 적어놨습니다. 중립국 해상 무역을 보호하고요. 전국 항국에 마음대로 중립 선박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영국 해상에서 검색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1차 동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죠. 영국 왕실과 네덜란드가 동맹 관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프랑스는 어떠냐면 너희들 그냥 가만히 네덜란드 너희들 가만히 중립만 서 있으면 돼. 그런데 네덜란드는 어때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보고 너무 그냥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미국 편에 들고 있었던 걸 영국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왕실에서 어떻게 해요? 네덜란드 의회에게 만약에 약속된 지원이 3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를 동맹하는 거 보내주지 않으면 네덜란드 배는 더 이상 조약에 규정된 특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취지를 통보합니다. 이게 2월달입니다. 이 취지는 항구 이용권과 무역 혜택을 없애고 그 이후에 곧 영국 정부는 적의 항구 사이를 운행하는 네덜란드의 선박을 무조건 다 납포를 했습니다. 영국의 위협에 직면한 네덜란드는 어때요? 그때 무장 중립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는데 비록 성공은 했지만 나중에 무장 중립 동맹이니까 교전국이 중립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무장 중립 동맹들이 네덜란드가 전쟁할 때는 도와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용어가 이해가 되세요? 참 어렵죠. 그래서 영국이 위협할 때 그 러시아 쪽에 초청받은 거기에 무장 독립 동맹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이제 처음에는 우유부단했죠. 우리가 이렇게 영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무장 중립 동맹을 우리가 가입하면 좀 영국한테 미안하지 않겠어? 네. 이래가지고 못한 거예요. 근데 영국이 굉장히 압박을 주니까. 그렇지. 왕실에서 너희들 3주 내에 군사를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준 혜택을 다 없애버리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쫄아가지고 안 되겠다. 무장 중립 동맹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국은 다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자기가 강력했다고 자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으니까. 네. 그러면은 집사님 또 질문이 있는데 저때 네덜란드는 그 전에 집사님이 지난 시간에 막 그때 제가 오기 전에 막 수업했던 때 여러 전쟁이 있었다 했을 때 그 전쟁 시기보다는 지금 이후 거죠. 당연히 한창 이후죠. 자, 일단 여기 사모님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650년도에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왜? 해상 무역을 가지고 이 당시에 1650년도에는 1648년이 네덜란드 어떤 날인 줄 아세요? 1648년. 1648년.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 80년 전쟁해가지고 독립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1650년에 유럽 전역에 전 세계 해상권을 장악한 것이 사실은 네덜란드예요. 이때.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영국이 이 해상권을 빼앗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영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네덜란드가 밑으로 내려가고 영국이 해상 무역을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1678년에서 1713년에는 서로 협력 관계예요. 왜? 프랑스 루이 14세가 유럽 쪽으로 팽창을 해야 하니까 전부 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영국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1713년 이후에는 정치 경제적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이 동맹은 바로 위트레 허트 조약이 뭐죠? 스페인의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날 때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지브롤터 해협을 점령을 하게 된 그 과정이죠.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동맹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그래서 프랑스가 지나치게 강해지자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서 협력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 루이 14세가 팽창 정책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상무역 보호 필요해서 경제적 상호 의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가 동맹을 맺었지만
동상이몽이에요.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왜? 영국은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해상 패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네덜란드는 아주 소박했어요. 무역의 자유 이후로 중립국 지원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딴판 차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무역의 자유무역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나라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네덜란드가 또 미국의 독립혁명을 보면서 너무 멋지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무슨 종교였죠? 신교죠. 예, 켈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또 청교도에 의해서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미국을 흠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780년 영국은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해서 네덜란드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네덜란드는 급해가지고 이제 1780년 말에 뒤늦게 중립동맹에 가입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미 영국은 네덜란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는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라 교전국이었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물론 뭐 다른 내용들도 그래서 있는데. 졌어요? 네덜란드가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겠네요? 좀 겪었겠죠. 졌나요? 전쟁에서? 전쟁에 이제 그 1883년도에 미국 독립전쟁 이겼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이겼겠죠. 예. 그런데 여기 네덜란드는 실제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883년도 프랑스 파리 평화조약을 맺을 때 보면 미국하고 상관없이 그냥 영국이 네덜란드하고 그냥 전쟁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그러긴 한데 이제 그 이유가 너희들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거 아니냐, 비밀 조약 맺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그 근거로서 너희들과 우리가